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W 한만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일단 최근에 고양이 환자가 다이아베틱 케토 엑시도시스로 진단하고 또한 헤파틱 리피도시스가 같이 있었던 케이스를 초기에 치료했던 증례가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배경화면을 보게 되니까 또 한 번 여행을 가고 싶긴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만 했지만은 예.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언제도 가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3.6kg의 11년형 캐스트레드 메일 퍼시앙 캣입니다. 이름 벨이었고요. 8월 22일 날 저희 병원에 의뢰됐습니다. 병력 형질을 해보니까 1주 전부터 기력이 감소하기 시작을 했었고 1일 전에 즉 바로 내원 하루 전날에 기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졌고 구토도 나타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1주 전까지는 어디 아픈 환자라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뇨증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릴 때부터 다음 단뇨증, 즉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도 많이 쌌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POPD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양이 당뇨 같은 경우는 POPD를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체중도 6kg이었던 게 3.6kg까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한 병원에서 검사한 혈액 검사 결과 보니까 혈당이 486으로 상당히 높죠. 그리고 비유엔이 40으로 생명력이 좀 증가되어 있었고, 크레아틴 2.1, 참고치 내에 있긴 하지만 조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간 수치들이 증가되어 있었고, 토탈 빌루르빈이 4.4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황달 동반한 것으로 봤고요. 일단 헤마토크리트는 괜찮았었고 다른 검사들 FPL이라든지 음성이었고 프로BNP 그 다음에 하톰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한 병원이 요스틱을 측정해봤는데 케토는 거의 보이지는 않았어요. 포도당은 조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케토시스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대신 당뇨이면서 지방간, 즉 헤파틱 리피도시스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일단 디프레스된 상태였어요. 움직임은 있긴 있지만 거의 잘 안 움직이게 됐고 그렇다고 스투프라든지 꼬마 상태까지 진행된 건 아니었고요. 옆으로 누워있는 라테럴 리컨버런시 상태였습니다. 혈압을 잰다든지 IV 카테터를 장착한다든지 또는 체열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아주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이래서 우리는 이 환자가 되게 온순한 환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온순한 고양이라고. 그리고 스킨터거는 상당히 많이 텐티드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펄펄펄스가 약했어요. 대신 혈압은 90 정도로서 로우 리미트 정도 걸리는 정도였고 구화 점막은 많이 건조해진 상태. 그래서 적어도 8에서 10% 정도는 살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체온이 36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트레이트가 많이 증가해야 되겠죠. 혈압이 90이라고 하지만 뭔가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었겠죠. 상황이죠.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혈관 카테터를 장착을 하고 그러면서 검사하기 위해서 CBC라든지 시럼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혈액가스 검사, 그 다음에 케톤 등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혈액 체열을 했고요. 그리고 요 검사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요 검사를 하고 왔지만 그 스틱 검사이기 때문에 침사 검사는 어떨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로벤을 일단 15ml 정도 볼러스를 넣었어요. 개에서는 보통 10ml per kg 정도를 볼러스 넣지만 고양이는 보통 한 2에서 5ml 정도 per kg, 그래서 5ml 정도 per kg 정도 계산해서 일단 IV를 했고요. 수액을 넣어야 되는데 8% 정도 탈수? 탈수가 좀 많아서 어떻게 넣을 건가 계산은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 4시간 동안 40ml per kg per hour로, 40ml per hour로 일단 투여를 해줬고요. 그리고 일단 구토가 있었기 때문에 항구토제, 메라피던트하고 그 다음에 넥시움, 제산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로서 마보플로사신, 그리고 간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우린이라든지 어니펄, 그 다음 타치온물도 일단 투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케톤이 6.3인가 정도 높아져 있어요. 지금 케토시스죠. 그리고 전해질 뒤에 검사 결과 보여드리겠지만 엑시도시스까지. 그렇기 때문에 레귤라 인슐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레귤레이션 언제 투여할 건가? 진단하자마자 바로 투여한 것보다 서큘레이션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 놓고 투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 3, 4시간 정도 후에 레귤라 인슐린 CRI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탈수가 8%라고 좀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하면 3.7kg 정도로 본다면 8%는 이제 80ml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 296ml 정도, 즉 약 300ml 정도의 탈수가 있다고 보고 이 중에 50%, 즉 150ml 정도 4시간에 교정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37.5ml per hour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40ml 정도로 투여를 해주었고 나머지 50%는 12시간에 의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니까 20ml per hour. 사실 여기에다가 유지량을 더해야 되는데 요즘 이머전시에서 유지량을 더했다가 과수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유지량은 좀 빼놓고 가고는 있습니다.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시간 정도 40ml per hour로 투여하고 그 다음부터 20ml per hour 정도로 투여하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수액은 처음부터 투여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액 처치를 통해서 순환량이 개선된 시점부터 보통 한 2시간, 4시간 정도 후부터 투여하면 되고요. 그래서 인슐린 수액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만들고 나면 그대로 투여하게 된다면 그 수액줄에 들어있는 부분이 플라스틱 성분이 있죠. 여기에 인슐린이 부착이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수액줄을 한번 쭉 지나가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인슐린을 투여하더라도 그 인슐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ml 정도는 그냥 수액줄을 통해서 쭉 흘려주시래요. 그러고 나서 IV 카테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KA 환자에서는 인슐린 수액을 투여하게 된다면 포도당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칼륨하고 인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액에다가 KCl하고 포타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포스텐이라는 제품을 첨가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KCl을 얼마나 넣어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즉 가이드라인의 1.5배 정도를 수액에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 환자의 전해질 측정해 보니까 이 우측에 있는 부분이 처음 왔을 때예요. 그래서 1시 9분 정도, 한 점심 때입니다. 이 시간에 왔을 때 측정해버린 나트륨 150 정도. 그리고 혈당은 364. 혈당이 많이 높긴 하지만 한 600 이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중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칼륨 3.6 정도.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칼륨 3.6이라면 수액만 준다면 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정상이긴 하지만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걸 좀 가늠하고 있어야 된다. 왜? 혈당이 세포 내로 이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칼륨도 세포 외에 좀 더 높아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CL은 106 정도 좀 낮았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카보네이트 8.5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pH도 6.955 정도. 상당히 심한 대사성 산증이 있죠. 일반 이 환자가 케토시스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이 환자는 DKA 환자이기 때문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하는 걸 일단 잠깐 보류를 시켰어요. 수액 처치하고 인슐린 주면서 개선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케톤은 6.3 정도로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있지만 이런 탄산수소를 나트륨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할 걸 일단 잠깐 보류했고요. 한 3시간 정도 수액 처치하고 나서 봤더니만 HCO3는 8.5에서 9.3으로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pH도 6.955에서 7.041로 좀 개선됐죠. 즉 레귤라 인슐린도 투여하지 않고 단지 하트만이라는 수액만 투여했는데도 일단은 대사산증이 좀 더 교정이 됐고요.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진 저녁 때 8시 46분쯤 9시 정도쯤에 검사했을 때 바이카보네이트는 11.8 정도까지 개선이 되었고 pH도 7.103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레귤라 인슐린이 CRI로 같이 들어갔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중탄산을 그대로 투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의를 주세요. 케톤은 어떤 걸로 측정하세요? 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요스틱에서 보면 되잖아요. 아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요스틱에 케톤이 나오는 걸 보면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버트사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엄 엑시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안에 스틱을 넣어서 혈당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혈당 스틱을, 측정한 스틱을 넣으면 혈당이 측정이 되고, 케톤 측정하는 스틱을 넣으면 케톤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옵티멈 케톤이라고 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릭 엑시드라고 하는 베타 케톤을 측정하는 스틱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이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용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액에다 KC를 얼마를 첨가할 건가? 사실 텍스트에는 뭐 K가 2.0 미만일 때, 또는 2.0에서 2.5 사이일 때, 2.5에서 3.0, 뭐 3.0에서 3.5, 3.5에서 5.0 사이일 때 KCL을 얼마를 첨가하라는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갖고 있는 전해질 장비가 약간은 정상값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했어요. 3.5 여기 오타 났네요. 3.0입니다. 3.0 미만은 같게 가도 되는데 참고치가 일단 개에서는 3.6부터 5.3까지 정상을 맞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도 이는 뭐 텍스트랑 똑같고. 근데 요거는 과거에는 요거랑 좀 다른 참고치를 줬었기 때문에 좀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같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오타네요.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2.0 미만일 때는 80ml/L를 첨가, 즉 1리터라는 수액에 8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KCL은 1ml당 2mm몰이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40ml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포타슘이 3.5에서 3.6에서 5.3 사이에 있다. 그러면 20ml/L, 리터에 20이니까 1리터에는 10ml 되겠죠. 만약에 500ml짜리 수액에 넣는다면 이거의 반이 10ml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ml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DKA 환자일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1.5배 정도를 넣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 3.6, 3.5,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죠. 3.5 정도. 그럼 20ml.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가능성. 왜냐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포타슘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이것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8ml몰이 넣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해서 만들어 보면 KCL을 한 28ml/L를 넣는다고 한다면 DK 환자 같은 1.5배를 하게요. 그러면 42ml/L가 될 거예요. 근데 하트만 수에게는 포타슘이 4ml/L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KCL을 38ml/L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하트만 수액을 선택하느냐. 과거에는 노멀 살라인을 많이 선택했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하이퍼나트루에미아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이퍼나트루에미아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고혈당일 경우에 혈액 내 삼투압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이 실제로 낮아지는, 즉 하이포나트륨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당을 낮추는 처치를 하면서 나트륨이 증가되면서 더 많이 올라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노멀 셀라인을 투여하기는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대사성 산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소듐 말감을 투여하게 되면 소듐이라는 양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이퍼나트륨이 발생하는. 그래서 좀 주의를 좀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만 수액을 선택한 이유는 고나트륨 혈증이 되는 걸 일단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근데 이 환자가 헤파토리피도시스, 즉 간부전이 있는데 하트만 수액을 넣어도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락테이트 농도를 많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1리터에, 즉 리터 단위잖아요. 38ml 정도의 K가 첨가되면 되죠. 500ml로 본다면 19ml/L 정도, 퍼리터가 아니라 19ml 정도의 포타슘을 추가해주면 되죠. 이 DK 환자 같은 경우는 하이포스파테미아, 즉
저인산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CL과 포스텐을 1대1로 혼합해 주는 걸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KCL은 10, 포스텐은 9를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KCL은 1ml당 2mm몰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CL은 5ml, 그리고 포스텐은 1ml당 1mm몰의 포타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텐은 9ml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에서는 저는요, KCL은 5ml, 포스텐은 10ml를 넣어주었어요. 포스텐은 이런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고, KCL은 40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20ml에 총 40mm몰이 KCL이 들어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입원 환자 표인데요. 다음에는 한번 시간 된다면 입원 처치표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체온, 낮았기 때문에 체온 모니터링을 해주라고 했고요. 지금은 제가 카피해서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요 메모 박스 있죠. 빨갛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메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메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메모가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호흡수 모니터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낮았었기 때문에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0 정도 올라왔을 때는 한 4시간 한 번에 마다 측정해도 될 것 같다 해서 간격을 늘려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SpO2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했고, SpO2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초기에 일단 기계상으로 측정한, 즉 시럼 케미스트 기계랑 혈당 스틱으로 측정했던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혈당 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3시쯤에는 491, 그 다음에 421, 386. 이때는 수액 처치만 했어요. 인슐린 CRI는 여기 보는 것처럼, 요거 380만 인슐린 들어갔을 때네. 요 4시쯤부터 레귤라 인슐린 CRI 투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트만에다 비타민 BC, 이렇게 40독도로 투여하고, 원래 4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탈수가 교정이 덜 된 것 같아서 2시간 정도 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수액은 KCL하고 포스텐을 첨가해준 다음에 속도는 20으로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귤라 인슐린을 일단 만드는 방법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레귤라 인슐린 하트만 수액 500ml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얼마의 속도로 투여하는 이런 기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을 측정해 보면서 그 기준값에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이 수액 속도, 인슐린 수액의 속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사할 약물들을 만들어 놓으면 주사한 다음에 했다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레귤라 인슐린 CRIT하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텍스트에는 250ml 수액에 레귤라 인슐린 1.1 유니트 per kg을 섞잖아요. 근데 저희가 250ml짜리 수액이 없다 보니까 500ml짜리 기준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2.2 유니트 per kg을 투여하고, 근데 고양이에서 인슐린 속도를 11ml 누른다면 좀 수액 속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액 속도에 비해가 많아져서 일반 수액을 들어가는 양이 좀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레귤라 인슐린 속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키로당 8.8 유니트 정도 넣어주게 된다면 2.5ml, 이니셜 속도를 2.5ml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4 유니트 per kg을 넣어준다면 이니셜 속도를 5ml per hour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제 블로그에 레귤라 인슐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ml에 키로당 4.4 유니트를 첨가해 주게 되고요. 근데 속도를 좀 줄여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키로당 8.8 유니트. 그리고 고양이는 좀 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키로당 4.4 유니트를 넣어주면 5ml. 그리고 킬로그램당 8.8 유니트를 넣으면 이니 속도를 2.5ml per hour로 바꾸게 됩니다.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원래 PPT 화면에 좀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레귤라 인슐린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수액을 어떻게 투여하는지 그 방법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혈당에 따라서 일단 인슐린 속도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플루이드 레이트는 일반 인슐린 수액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플루이드 타입은 일반 수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혈당이 250에서 154일 경우에는 일반 수액에다가 2.5% 포도당을 첨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150 미만인 경우에는 5% 포도당을 첨가해줍니다. 사실 5% 포도당을 첨가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 수액에다가 50% 포도당을 첨가해서 2.5% 또는 5%의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거는 뭐 각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혈당이 250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인슐린 속도를 5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혈당이 250 미만으로 떨어져서 200 사이라고 한다면 3.5, 그 다음에 혈당이 150에 200 사이라고 한다면 2.5, 그리고 혈당이 100에서 150 사이일 때는 똑같이 2.5, 그러다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인슐린 수액을 중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수액에다가 이것 말고는 이 말고 이외에 어떤 KCL이라든 아까 포스템 또는 뭐 췌장염이 때문에 호의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일반 수액에다가 첨가해줘서 투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만들 수는 그때그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포도당이 들어가지 않은 수액에다가 2.5% 포도당이 있는 수액 또 하나, 그 다음에 5%가 들어가 있는 수액을 하나 만들어서 혈당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수액을 바꿔주는 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블로그 링크를 해드렸는데 그쪽 가셔서 보시면 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습은 첫날 내원에서 저녁 한 8시 정도에 좀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고개도 잘 못 들었는데 한 8시쯤 되니까 고개도 슬슬 들고 움직이기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 다음날 낮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제는 앉아있는 상황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예, 일단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데요. 일단 TBL은 3.21에서 4.5로 좀 더 올라갔어요. 즉 헤파토리피도시스는 더 이상 처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플루이드 서라피만 주면서 떨어지진 않았겠죠. 올라갔고 대신 어떤 탈수에 대한 교정을 했기 때문에 BUN 60.7에서 18.4로 떨어졌고요. 크레아틴도 1.6에서 1.2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반대적인 상황이 나타났더라고요. 알부민이 2.6이었는데 수액 처치를 하게 되면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2.8로 조금 상승한 그리고 TP도 5.6에서 6.6으로 좀 더 상승한 양상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이해가 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휴먼 알부민을 치유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케톤도 6.3에서 다음날 7.4로 아직은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파토리피도시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영양 공급을 위해 비양 튜브를 장착을 했습니다. 마취를 할 수 있다면 식도 튜브를 장착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은 마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취 없이 비강 튜브를 장착을 했어요. 과거에는 피딩 튜브를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이런 전용 비강 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스타일렛이 있기 때문에 XS 찍었을 때도 잘 보이고 또한 인후두를 넘길 때 잘 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심장과 횡격막 사이 정관에 놓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은 좀 위안에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보일 때는 좀 레이드 오퍼이크한 스타일렛이 있기 때문에 되게 진하게 보이잖아요. 위치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타일렛을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둘째 날의 이번 처치표예요. 일단 체중은 3.8까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38.0도 이런 37.4 좀 낮아지긴 했지만 첫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상태 유지됐었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 그 다음에 혈압은 새벽에 조금 떨어졌어요. 82에서 86까지 그러다가 아침부터 90, 100 그리고 오후가 돼서는 이제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혈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좀 바뀌는 그러다 보니 저희 테크닉 선생님들이 공격함이라고 좀 적어놨네요. 그리고 SpO2는 잘 유지가 되고 새벽에 한번 90 정도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은 2시간마다 지금 귀에서 쟀는데
290, 317 좀 높게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떨어졌었고, 그래서 레귤라 인슐린 좀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아침에 너무 높게 유지되는 것 같아서 증량을 했습니다. 또한 레귤라 인슐린을 투여하는데도 혈당이 더 높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리할 인슐린, 즉 고양이는 란투스를 사용하잖아요. 란투스를 SC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제가 레귤라 인슐린 CRI라는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고양이는 란투스를 가지고 IM과 SC를 혼합하는 프로토콜을 DKA 치료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액에다가 5% 포도당이 되어 있는 거, 2.5% 포도당이 되어 있는 거, 포도당이 없는 수액,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혈당에 따라서 그 수액들을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점이 150 미만 된 게 없었죠. 이때 좀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150 미만이지만은 수액을 바꾸지는 말라고 했어요. 5%면. 그래서 5% 미만 수액은 없고, 포도당이 안 들어가 있는 수액, 그 다음 포도당이 2.5% 들어가 있는 수액을 만들어 놓고, 맨 아래는, 인슐린 수액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처치표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혈당이 높게 유지됐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일단 란투스를 좀 SC로 첨가를 했습니다. 그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려고요. 그리고 저녁 때 보호자 면회 와서 오늘 상황이 어떻고 내일은 어떻게 하자라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잘 듣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계속 입원해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기가 일단 기력을 찾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일단 해보고 안 좋으면 다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자의 선택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설득을 하면서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액상사를 어떻게 먹일 건지, 그 다음에 인슐린 어떻게 주사할 건지, 그 다음에 내복약은 어떻게 먹일 건지 등등을 설명하고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날 보니까 토탈 T4가 0.5로 측정이 됐어요. 정상값보다 낫네요.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이포사이즈링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자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되게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다면 대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갑상선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즉 유사이로드 6 신드롬이라는 질병명이 있어요. 그런 상태로 된 거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바로 레버사이록신을 처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갑기향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죠. 그렇다고 갑상선 기능 자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토자미는 710 정도로 상당히 높았어요. 이런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한 달 이내에 당뇨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몇 개월은 된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POPD에 대한 증상들이 고양이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당뇨가 있다, 당뇨에 의한 POPD인 거라는 걸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케토시스까지 진행이 돼서 병원에 내원하게 됐고, 근데 아쉬운 거는 퇴원하고 좀 안 좋으면 데려오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퇴원하고 이틀 후 새벽에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집에서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게 됐습니다. 일단 초기 처치는 잘 돼서 좋아졌는데 계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환자에 대해서는 참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처치하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어렵게 오는 환자들도 일단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